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코인 가격은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최근 범위에서 소폭 후퇴한 이후에 낙폭을 크게 뭐 만회해주지는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계적으로 시장을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촉매제가 없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가 기다렸던 게 이 오늘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였겠죠.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예상했죠. 당연히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연장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장을 결정할 거다, 심사 연장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현재는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형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블랙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바니에크도 있고요. 우리 캐시우드 언니가 있는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있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현물 ETF에 전환을 원하는데 아직까지 SEC에서는 지속적으로 결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연기하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9월 2일까지 비트와이즈, 블랙락, 바네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에 대한 1차 심사 마감일이 있어요. 이때까지 승인할 거냐, 거부할 거냐, 혹은 일단 연기할 거냐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거부보다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주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금 내 히. 제가 돈은 없기 때문에 벌금은 못 내고 어떤 벌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일단 분석가들은 SAC가 지난해 7월 이 기관의 비트코인 ETF 신청 거부에 이의를 제기한 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고 계속 거부를 받은 상황에서 이 관련 운용사들은 오히려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먼저 종결한 이후에 새로 신청한 이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차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뭐 변화가 없어요. 0.01% 하락. 어제랑 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50% 정도 조금 늘어나면서 240억 달러 정도 간밤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8%까지 내려와 있다가 지금 48.3%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 공표 탐유 지수는 여전히 공포 쪽에 기울어져 있죠. 35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07% 오르면서 26,1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5,500달러만 지지해줘도 하락장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어제 함께 확인해 봤는데, 일단 다행히도 26,000달러 선 위에서 가격 형성은 잘 해주고 있고요. 이 코인 가격에 조금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대선이겠죠. 지금 공화당에서 한 명, 민주당에서 한 명, 가자 비트코인을 외치는 우리가 이 대선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년에 있는 선거 지금 중요하고, 지금 공화당 측의 지지자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30 몇 살이셨고 같이 우리가 그때 사진도 봤었는데, 어쨌든 조금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젊은 층의 공화당 지지자로 갈아타지는 않을지 상황을 조금 면밀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점차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젊은 유권자들이 반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근데 좀 민주당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젊은 세대의 반대편에 서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암호화폐 지지하는 입장을 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그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야기했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사실 젊은 분은 아니셨죠. 현재 대통령들과 좀 비슷한 연륜의 대통령 후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 공화당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 둘씩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는데, 근데 웃긴 게 또 자기는 NFT를 막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어.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때? 무슨 스탠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치는 없다고 하면서 NFT 발행도 하고 이더리움도 사고 트럼프께서는 그러고 계시고요. 일단 트럼프가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후보자들의 조금 움직임도 같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25,000달러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좀 가격 하락이 나와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의견이 처음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벗어나면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고 지금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를 벗어나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일주일 전 대비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차익 실현이 발생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이죠. 지금 주요 지지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이 미증시랑 커플링 현상이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나스닥 그리고 미증시와 함께 가격적으로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추가 하락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축적을 기다려야 될 땐가?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장기 추세와 관련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 중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자, 2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이게 지금 아래에서 네번 21년도 때 여기죠. 여기 이때 최고치를 찍었을 때 지금 격렬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31,000달러, 32,0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2만 달러 선까지 내려온 거죠. 이 저항선을 뚫으면 대부분의 사이클이 상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파란색 부분 이쪽만 뚫고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고점을 넘어서 11만 2,000달러까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대로만 보자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이 고점으로 갈 수 있는 여기 맨 위에가 지금 작게 보이지만 11만 2,000달러 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잘 터치를 해줘서 우리가 정말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 오는 게 모두의 꿈이겠지만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강세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10% 정도 급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에 조금 힘을 입지 못하고 반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세가 약세 전환됐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강세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고점과 저점 변화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강세 시장 구조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상방향 추세가 아직도 온전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1만 달러까지 오르면 은주씨 재벌 되나요? 재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지개 포트라 맞아요, 피디님. 무지개 포트라 제가 비트코인만 비중이 있으면은 조금 기쁠 수는 있겠지만 오르지 않을 코인들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글쎄요. 네. 비중이 제일 높지 않으세요? 비트코인 비중이 제일 낮아요. 아, 네, 슬프게도 비트코인 비중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트가 그나마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자꾸 제가 비트를 팔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비중은 계속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죽어가는 알트코인들의 비중만 그대로다. 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어쨌든 비트코인 강세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우리가 뭐 올해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을 겪고 불장 전에 다시 한번 또 딥이 나왔다가 올라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어제 오늘 나왔던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세 사이클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일일 트랜잭션 수수료가 280만 달러로 지금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더리움이 1650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네요. 전일 대비는 0.14% 하락했고요. 일주일 전 대비는 0.8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감소가 현재 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용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한 사용자들이 지불한 하루 수수료 총액이 지금 280만 달러, 그러니까 이더리움 개수로 치면은 1,700개 이더리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렴한 수수료 비용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5월 달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올해 5월에는 16,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에서 활동 수준, 주로 이 대기 중인 트랜잭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수수료 감소는 결과적으로 뭐죠? 네트워크가 감소했다.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감소했다. 네트워크 사용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수료가 8개월 안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의 인기 상승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풀이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플은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네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호재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뭐 사실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죠. 전반적인 이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는 못하다 보니까 큰 반응은 없는데 여전히 0.52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우리가 뭐 페이팔이나 뭐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사들과 관련해서 리플의 뭐 협업 소식들 종종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웨스턴 유니언입니다. 자, 웨스턴 유니언이 리플사와 함께 국제 송금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리플사의 리플과 이 자산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리플이 아무래도 결제 면에서는 암호화폐 중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 피지사들이나 결제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업 소식을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머니그램과 관련해서 머니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스턴 유니온의 그 파트너가 아니고 경쟁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머니그램은 리플과 함께 협업을 해서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번에 웨스턴 유니온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결제사 페이팔도 최근에 화제를 모았었던 게 그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PYUSD 기존의 카드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하나의 이슈였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사실. 조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큰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용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 PYUSD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현재 거래소 팍소스를 제외하고 일반 보유자 중에 이 PYUSD,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10명도 안 된다라고요. 10명. 그러니까 1000달러, 이 USD 10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보유액 기준 1위 지갑을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이 페이팔의 USD를 가지고 있는 지갑을 확인해 봤을 때 10,0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러도 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PYUSD의 공급량 중 90%는 팍소스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크라켄이나 게이트아이오나 크립토닷컴 이런 거래소들이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글쎄요, 뭐 국채 금리를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이 금리 같은 것들도 봤을 때 워낙 높은 단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게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냉정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 코인을 이야기 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바로 라이트 코인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6위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가격은 6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뭐 라이트 코인은 뭐 엄청난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인기를 받는 코인이었는데, 이 라이트 코인이 최근 지표를 봤을 때 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낙관적인 가격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 전망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펀딩 비율이 플러스가 되면은 트레이더들의 가격 움직임의 낙관점임을 시사를 하는데, 지금 이 라이트코인의 펀딩 비율이 0.02, 마이너스 0.02에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 0.007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라도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바리움의 시초부터 계속 함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브릿지 출금을 재개한다, 재가동 준비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바리움 출시 이후에 트랜잭션 병목 현상들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재가동할 준비가 됐다. 자, 그리고 다음 강세장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을 축적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5가지 코인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도지코인, 뭐 헤데라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여기에서도 도지코인의 이름은 여전히 있습니다. 벤 암스트롱이 리플, 도지코인,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강세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축적을 해야 될 코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SEC 소송 영향만 가라앉는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의 코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지금 코인들의 가격이 저점일 때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전문가들마다 저마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정말 참고용일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신뢰하시지는 말고요. 제가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뭐 리플이 답인가요? 카르다노가 답 아닐까요? 카르다노는 언제 개발이 끝날지. 자,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 드시는 것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고요.
오늘 좀 이슈 두 가지 정도 가볍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디지털 코인과 관련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인도에서 CBDC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블록체인과 CBDC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7월 25일이었죠.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에 등록된 비은행 금융기업 JFS를 이 안바니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상품 분야에 진출을 했는데요. 일단 JFS는 블랙락과 이 5대5, 50대 50으로 설립이 된 이 인도의 비은행 금융기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CBDC를 채택하기 위해서 CBDC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현재 이곳이 있지만 인도 중앙은행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이 도매형으로 먼저 CBDC 시범 서비스를 도입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13개 도시에서 소매형 CBDC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조금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은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CBDC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러시아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BNB의 가격 하락까지 있었는데 결국 전면 철수합니다. 러시아에서 바이낸스는 전면 철수한다라고 하고 지금 전면 철수를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러시아 제재에 맞춰서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러시아인들의 트레이딩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데 도움을 바이낸스가 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BNB의 가격 하락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러시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P2P 트레이딩 서비스라던가 혹은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거를 루블화로만 교환할 수 있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정확히 A부터 Z까지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말보다는 일단 전면 철수를 포함해서 러시아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곳곳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까지도 지속적인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바이낸스 괜찮을까요? 근데 뭐 물론 한 곳에서 너무 암호화폐 거래량이 몰려 있는 것도 시장이 건강하진 않겠지만 이 시장의 선두주자에 있는 바이낸스를 지속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이 기관들이나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습 글쎄요 잘 이겨내야 될 텐데 말이죠.